Give it to me. Give it to me. 저는 이름이 오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에 좀 소개해 드리면서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입니다. 사실 최근에 핫했죠. 요 혹시 무슨 사진인지 아세요? 요 사진? 뭐 익숙한 우리 그 트럼프 형님 계시죠? 트럼프 형님이 계시고 그 옆에 보니까 우리 키 좀 작으신 나직지 않습니까?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뭐 일본 그 이름으로는 마사요시 손 마사요시 요 분이시고 중간에 보면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사실 이분이 이제 오라클의 내리 뭐 회장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많이 아시죠? 챗 GPT의 샘 알트만 요 분들이 이제 모여서 트럼프가 취임한 바로 다음 날 발표를 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하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예,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요게 미국 달러로 5천억 달러에 투자를 하겠다. 이걸 선언을 한 거예요. 5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0조가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우리나라 1년 예산을 이 AI 산업에 투자하겠다라는 큰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당연히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왜 이 자격증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AI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유를 설명해 주면 그 밑에 있습니다. 당연히 AI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과거 이전에는 이 모델 센트릭스라고 해서 모델이 중요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중요해 이런 관점들이 있었어요. 그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현재는 이 데이터 센트릭스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위에 보시면 데이터 3법이라든지 마이데이터라든지 뭐 개인정보에 대한 품질 중요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이데이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우리 뭐 저거 쓰잖아요.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보험이나 이런 데서 우리 정보가 다 들어가 있죠. 토스라든지 이런 데에 많은 은행들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는 우리 정성요구권이라고 해서 그 권리를 지켜주는 건데 이게 앞으로는 더 발전을 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신용정보법만 있었는데 개인정보법에도 이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법적인 요구들을 이제 뭐 변화를 시키고 개정을 했죠. 이 그 AI 안에 또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데이터 관리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구조화라든지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부분이라든지 보안,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개인정보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이 AI를 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야, 그렇다면 그럼 개인정보를 잘 우리가 습득하고 알아야 되는 하나의 자격증이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이 CPPG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에 요거밖에 사실은 없어요. 현재까지. 자, 최근에 이제 그런 이슈들, 그러니까 이 AI가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몇 가지 세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하나는 저 맨 끝에 있는 요게 무슨 그림인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 그 고3 애들한테 고등학생 학생들한테 유명한 강사분인데 이분이 학부모님들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미래를 바꿔놓을 7가지 직업 안에 이러한 그 인공지능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사이버 보안 전문가, 뭐 인공지능 물리 전문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놓으면서 이게 미래를 바꿔놓을 가장 중요한 어떤 직업들이다라고 하면서 의사업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정말 공감이 되고 있어요. 이걸 크게 보면 이렇게 분류가 돼요. AI를 만들고 생성하는 자, AI를 이용하는 자, 그리고 AI를 판단하고 보완하고 그것을 정제하고 막을 수 있는 이런 관점, 이 3가지가 앞으로의 미래를 바꿔놓을 그러한 직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화면은 뭐냐면 금융보안원에서 나온 이슈와 전망인데요. 요 내용이 뭐냐? 금융 보안을 갈라파고스를 넘어서 글로벌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존에 우리 금융망은 망 분리를 통해 가지고 아예 인터넷망, 내부망 딱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에 있는 사람들은 인터넷 사용을 못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낮은 보호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금융에서도 필요성을 느낀 거죠. 업무를 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뭐 클라우드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서 데이터 생성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하나의 의문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야 되겠다. 단계별로 망연계도 단계적 수준으로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이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정책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올라가 있는 많은 그 안내서 중에 보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 자동화된다라고 하는 게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정보 주체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이번에 선관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동 개표, 자동에 대한 이런 것들에 의문을 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잘못된 결과가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AI에 대한 그런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 합성 데이터가 뭐냐? 아까 전에 그 데이터 3법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개인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법이 있다 보니 개인정보다 보니까 활용에 하나의 어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개념이 가명정보라는 개념, 익명정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게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나오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되겠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거야. 그러다 보니 합성 데이터 생성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PET라고 해서 PET, 개인정보에 대한 강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각각의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요 내용은 이제 우리 CPPG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거 다음에 얘기하고 먼저 자격증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화질이 대전. 자, 우선 이제 보시면은 요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기술자 평균 임금표가 있어요. 요게 있는데 제가 요거를 조금 편집해 가지고 1위부터 꼴등까지 연봉을 쫙 나열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평균 임금들이 있잖아요. 요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기획자부터 데이터 개발자, 테스터까지 해서 정부가 내어놓은 평균 임금표입니다. 사실 물론 뭐 여러분 보시고 야 이거 1억 1억 월 평균 아니 뭐 1,000만 원 이렇게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 이분들이 약간 시니어다 보니 좀 그 평균 임금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긴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 정보 보호라든지 개인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의 평균 그 연봉의 수치는 당연히 높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이제 뭐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60세 이후에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군들이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 내용을 보면서 만약에 그러면 이러한 직군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 기술 경력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나 이런 분들이 기술 경력을 쳐주는 요 내용인데 요걸 가만히 보시면 그대로 제가 가져왔거든요. 요 아래 보시면 그 유관 학사 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중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시점부터 3년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경력을 나누게 되고 요게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이제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요게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등급, 기술 등급을 나누는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됐다. 두 번째로 또 내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아이시메스 응시자의 자격 요건 중에 CPPG가 1년으로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시, 그러니까 아이시메스 관련 이제 인증 고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CPPG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또 이제 CPO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도 기존에는 뭐 임원급 이상, 부장급 이상 막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전문성을 좀 보유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자격 취득자, 인증 심사원, 뭐 영향평가라고 하는 게 피아거든요. 이 피아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경력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 인력 자격 기준을 보시면 이렇게 그 CPO 포럼이 실시하는 개인정보 관리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개인정보 관리사가 CPPG입니다. CPPG를 따고 1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요 1항에 들어가 있는 일반 수행 인력이 되고요. 요걸 만족해서 5년 이상 하면은 요 CPR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단계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그 CPPG에 대한 자격을 땄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얻을 수 있고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 보호에 대한 전문 자격증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실제로 개인정보에 관한 자격증은 요 두 개밖에 없죠. 그죠? CPPG라고 하는 것과 뭐 취급사라고 하는 건데 얘는 좀 이제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요 개인정보 관리사가 유일하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혹시 욕심이 나시는 우리 이제 정보 보호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관리사라든지 시사라든지 혹은 시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시면 좋고요. 또 시습이 사실 작년까지는 우리 한국에 있었는데 철수했습니다. 철수해가지고 지금은 시습을 따려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셔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가셔서 따시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사를 많이 따시긴 하고, 이 시사가 이제 이사카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단체죠. 요 공인 단체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자격증입니다. 요 시사나 시습이나 ISO 27001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3대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일부러 공부하고 유학 가시거나 이민 가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점수를 쳐주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보호 관련해서 기사가 정보보안 기사라고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합격률을 여러분 보시면, 정보보호 기사 합격률을 보시면 2%도 있어요. 2%. 봐봐, 이 3,000명, 4,000명 치는데 이렇게밖에 안 걸리고 아주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왜 이렇게 어렵냐 해서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었나요? 뭐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갑자기 13%로 올랐죠. 10%대로 좀 유지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CPPG라고 하는 자격증은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도전하는 첫 번째 관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모든 자격증 중에서 그나마 좀 쉬우면서도 아까 말했던 AI라든지 우리 지금 현재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반드시 뭐 정보보호를 안 가더라도 아까 보면 데이터 분석가도 있고 AI 관련 뭐 부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개인정보는 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것 따르면 아까처럼 연결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참고로 우리 그 알스메스 P 인증 심사원에 대한 내용도 잠깐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작년에 한 2,500명 정도가 이 시험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최종 실기까지 쳐서 한 110명, 요거는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유추하고 물어보고 알아본 결과인데, 현재 어쨌든 전체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700명 정도 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 수준으로 매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죠.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CPPG가 어떻게 보면 첫 관문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왜 그러냐면 이 개인정보를 공부를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같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기초를 좀 다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그 시험에 대한 하나였던 과목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개인정보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인 뭐 수집 단계, 이용, 제공, 보유 단계, 뭐 파기 단계, 또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 보장에 대한 각각의 요 단계와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개인정보를 관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관리 체계는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CPPG의 내용입니다. 각 문항은 이렇게 뭐 10개 해가지고 100개의 문항들이 있고 각 100점마다 이렇게 해서 시험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근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3가지를 뽑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시험을 치면서 어떤 걸 느끼시느냐,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막 헷갈린다. 뭔지 모르겠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시간 관리 필수 한번 보죠. 자, 문항수가 이제 한 100문제인데 우리가 마킹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받고 또 마킹을 이렇게 쳐보고 확인하고 이런 게 20분이라면 결국 한 100분 내에 10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적어도 1분 안에 다 푸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를 보면은 요 시간 부족이라고 돼 있죠. 시간 부족이 왜 시간 부족이 되냐? 지문이 일단 깁니다. 지문이 길다 보니까 질문을 한 번 읽고 다시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혹은 옳은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1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보니까 문제 난이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꼬아내는 문제도 있고 약간 비슷한 말 같은데 뭐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용어를 이제 돌려냄으로써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시간에 대한 어떤 배열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치고 나서 나중에 어려운 건 다시 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시간을 배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법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법 관련 법, 법령 또 고시 이 각각의 내용들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글도 많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후에 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의 어떤 공부 방법 이걸 쫓아오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각각의 숫자나 각 호구의 그런 요건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방법 중 하나가 뭐 퀴즐렛, 프레지라고 하는 건데 요거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험 치시면서 또 이렇게 관가하는 것이 제가 PPG가 초기에 딱 시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쉽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 하나가 있고 그리고 주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 한 번 만에 됐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한 2번 정도 썼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한 번에 되던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게 2번이나 정도 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되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한 달 동안 정말 빡세게 했다. 한 번만에 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실제로 그런 저희 수강생 중에 그런 분도 계셨죠. 자, 이렇게 최근 동향이 이렇고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솔데스크에서 그 강의하는 요 자료 어떻게 커리큘럼이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요 각각의 내용마다 하루 강의 일자 한 5시간씩 합니다. 매번 5시간씩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3항 또 4항 보호조치, 5항 이제 관리체계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4회 해가지고 총 20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강의를 직접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프레지라고 하는 자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요 자료도 프레지로 만든 겁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약간 그 메타 인지 방식.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내가 카테고리 제가 오늘 3가지 주제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3가지가 생각날 수 있게 그 3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마치 그 서랍을 정리하듯이 이 서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다음 서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서랍에 대한 주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퀴즈렛은 뭐냐면 그 핸드폰에 퀴즈 질문하고 답 맞추고
질문하고 답 맞추고 뭐 이러한 그 단어를 외운다라는 방식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제 제공하는 건데요. 퀴즐렛이 한 1000문제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그 하나의 뭐 몇 회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용어를 가리워 놓고 다음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클래스룸에서 문제를 제공하는데 지금 이제 한 580여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CPPG의 문제, 실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동일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PPG의 문제는 긴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토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필요 없는 내용들이 좀 들어갑니다. 형용사라든지. 근데 그것들을 좀 배제하고 핵심적인 내용들로 꾸며진 문제를 한 580여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매주 풀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쇄 교재도 제공하고, 그다음 파일도 그 OCR로 돼 있어서 검색할 수 있는 파일로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학습지나 내용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뭐 실제로 제가 늘 강의하는 게 4번밖에 아까 전에 그 4일 동안 하고 40시간 그러니까 하루 할 때 5시간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관리를 해드려요. 그게 이제 클래스룸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게 된다. 그 내용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이렇게 1회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 옳지 않는 거, 옳은 거 고르는 거, 그 다음에 내용 지문이 이런 중상위 문제, 상, 중, 상, 그리고 이제 ISMS-P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역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에 대한 해당되는 문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 그 CPPG보다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고 나서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풀고 반복하면서 CPPG는 당연히 합격하고 앞으로 더 공부할 그 ISMS-P를 도전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제 구성을 좀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퀴즐렛이라는 건 뭐 우리 그 앱 스토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각의 낱말 카드처럼 아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500문제, 뭐 700문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다 개인정보 보호위에서 가이드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 질의응답하고 뭐 가이드 속에 있는 부분들을 다 발췌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문제를 만든 그런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 뭐 구축 변경하려고 하는 게 몇만 이상 어떤 정보가 처리될 때라고 이렇게 땡땡땡 해놓으면 딱 누르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 이상의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가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이 내용도 같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풀면 퀴즐렛에서는 오늘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게 되고 요거 보시면 저는 거의 매일 한 번씩 봅니다. 습관처럼. 낱말 우리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구글 클래스는 제 나름대로의 다른 학원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집 주고 문제집하고 학습지 뭐 자료 이런 것들 드리면서 우리 클래스를 운영해요. 이 클래스는 우리 수강생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막 질문도 하고 제가
그때그때 막 답변도 해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또는 공부하시다가 의문 나는 것들, 법적으로 해석이 좀 모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계속 답변을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공개지만 공개되지 않고 각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커리큘럼을 꾸밀 때 강의만 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 제공이라든지 클래스 운영을 통해 가지고 커뮤니티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또 중점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그 CPPG의 시험 일정인데, 시험 일정. 여기 보시면 이번에 이제 목표는 뭐냐면 요거예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4월 6일 날 그 CPPG 제 44회 CPPG가 치러지고, 오늘이 4일이잖아요. 2월 4일인데 22일부터 시작해서 3월 22일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요게 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냐면 요때 동안 열심히 따라오면 된다. 그러면 요날 합격할 수 있다. 요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색칠을 칠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아이스메스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때 2월, 3월, 4월에 개인정보에 대한 요 2달 동안 개인정보 빡세게 하시고, 요 다음 달은 정보보호 관련해서 빡세게 딱 공부하시면 7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에 시험을 치거든요. 요때 ISMSP를 준비하실 수 있다. 요 관점으로 내용을 좀 짜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줍니다. 어떤 강의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개인정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은 그 3단 비교표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로점, 고점, 케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법에 대한 법과 시행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서 비교하면서 외우거나 하죠. 법 이거 다 제대로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개인정보법뿐만 아니라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라든지 안전상학부 조치 기준 뭐 이런 고시들 이런 것들 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거 보는 게 쉽지 않죠. 자, 그리고 개인정보위에서 발행하는 이 안내서들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1번부터 34번까지 있죠. 이게 이제 이번 뭐 말이니까 초라고 보면 되겠죠. 올해 초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봐야 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ISMS를 준비하시는 분은 뭘 봐야 되느냐? 지금 여기 있는 각 가이드라인, 해설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고, 개인정보 하시는 분은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볼드 칠한 이 부분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가이드 몇 페이지가 될까요? 엄청 많겠죠. 이거 다 어떻게 봅니까? 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제 그 메타 방식의 어떤 구조화시켜서 본다.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개인정보의 흐름은 여러분들 뭐 상식적인 어떤 선에서 이런 과정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어떤 기획에 대한 설계, 뭐 수집 보유에 대한 내용, 뭐 이용 제공하고 결국은 파기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개인정보의 사이클 내에서 관리 감독하고 뭐 정보 주체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과 우리 회사의 어떤 요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거야라고 하는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이라든지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요 흐름은 스토리만 생각하면 쫙 이해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접목을 시킨 겁니다.
요거 먼저 하세요. 요 내용이. 요게 보면은 지금 총칙 제1장이라고 되어 있고 계속 뭐 2장, 그리고 3장, 뭐 4장 뭐 이래 가지고 10장까지 있죠. 요게 개인정보법입니다. 개인정보법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3장인 부분입니다.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이제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요게 이제 부분인데 요 내용이 법만 그렇게 봤을 때는 이해 못하던 것이 이렇게 크게 보고 어떤 식으로 15조, 요게 이제 하나의 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1조부터 15조, 뭐 23조, 요 각각의 조마다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알게 만드는 그러한 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 하나의 어떤 좀 약간의 어떤 설계도처럼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렇게 구성해서 구분할 수 있네 정도 이해하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키즐렛을 한번 프레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CPPG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5가지. 그리고 두 번째의 내용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이게 답니다. 요 지금 2가지 앞에 요 1번과 한 번 할 때, 자, 1번하고 2번하고 뭐 이런 식으로 2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이제 한 번씩 설명드리면서 요런 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하고 외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런 흐름을 생각하면서 또 구조화시킨 하나의 어떤 흐름도를 생각해 보면서 각각의 수집마다 어떤 내용이 있지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서랍이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5가지 있고 5가지 있다고 했죠. 그 5가지 안에 수집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 서랍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서랍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기억해 나가고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던 그 거대한 이 개인정보법에 대한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만 막 파다 보면 답도 없고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각각 할 때마다 제가 법 내용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수집 비용은 15조인데 각각의 요 내용들이 있다. 요걸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 서랍에는 이런 서랍이 있고 그 다음 서랍에는 이런 서랍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프레지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둠을 만들어 놓으면서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외울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당처이한, 자구신명 이런 식으로 돈법 공개 급전공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외울 수 있게, 그리고 과거 내용과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을 바로 비교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법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한번 듣고 이번에 그 한 달 만에 그 합격하시는 분이 제 강의를 한 2번 반복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와서 듣고 뭐 운동하실 때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셨고, 문제 1회 푸시고 키즐렛 1회 푸시고, 그 전에 바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없다라고 본인이 설명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질문이 많으셨어요. 초기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되죠?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그분이 되시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물론 아깝게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다시 돌아와서 학습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저는 메타 인지 방식으로 구조화된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이스메스 인증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스메스를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바이시클 이론이라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아이스메스 P에 대한 인증 요건들이 101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01가지를 내 머릿속에 머리에 입력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용어도 그렇고 그럴 텐데 제가 요걸 생각한 거죠. 위에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이름이 뭐죠? 미미인가요? 미키인가요? 토끼. 어쨌든 토끼가 처음에 우리가 그 자전거를 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 장구도 좀 씌워줘야 되고, 이게 우리가 이게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되고, 그 각각의 요소마다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이스메스를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 보호 대책에 대한 부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을 뭘로 두느냐? 지금 보시면 2바퀴가 있죠. 2바퀴가. 2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도요, 이렇게 PDCA라고 해서 플랜드 체크 액트로 돌아갑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 뒷바퀴도요, 수지 비용 제공 파기라고 하는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중간 부분이 있겠죠. 이 몸통 부분. 자, 이 중간 부분 보면 이 토끼가 이제 앉아 있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 기어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핸들을 잡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보호 대책이라는 부분도 제가 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호 대책 1, 2, 3, 관리 체계, 개인정보, 요렇게 또 나눠지는 거예요. 보호 대책 1에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당연히 누가 앉아요? 토끼, 사람이 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보안, 외부자 보안, 사람이 앉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앉는 것은 어떤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물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물리와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정책, 조직, 자산에 대한 관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기어는 당연히 기업이 돌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을 전달하잖아요. 기업이 돌아가려면 뭘 해야 돼요? 개발을 해야지, 개발. 발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있죠. 개발. 그래서 이제 실을 수 있는 이 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면 시스템도 도입하고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렇게 실을 수 있는 요 양쪽 부분을 저는 이제 개인 정보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증하고 접근입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관리, 접근에 대한 통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근과 인증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이 운영 부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 서비스 운영 관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담는 요 부분에 보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우리 띵띵 하잖아요. 이 토끼 친구가 앞에 뭔가 나타나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고 예방과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체계에 대한 부분에서 기반 마련을 할 때는 당연히 처음부터 최고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 이전에 경영자가 나옵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아빠, 경영자가 나와서
최고 책임자를 만들고 그 사람이 조직을 관리하고 자산을 확인해서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그게 이제 이 관리 체계의 기반인 거죠. 그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회사에 뭐가 위험한지라고 하는 위험 관리,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들 관리 운영하고 점검하고 개선하는, 이게 이제 쪼르륵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걸 할 때 이런 PDCA 관점에서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거를 한 번에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워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 ISMS 인증 기준을 각각 나눌 수 있고 내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CPPG를 공부하기 위한 어떤 시대적 배경, 이거는 당연히 AI 시대, 초고대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성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러한 부분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 기초적인 지식이다. 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개인정보를 공부하려면 자격증 중에 보니까 이 CPPG라고 하는 자격증만이 유일하게 인증되어주는 하나의 그러한 자격증이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 자, 이거 CPPG 그럼 따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할까? 제가 그러한 가이드를 주고 자료를 주고 설명해 줌으로써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사전 질문 전에 저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ISMS 인증 심사원이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자격증들을 좀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한 5년, 6년 정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하나의 어떤 과정들을 밟아오면서 공부를 해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ISO 2700이라고 하는 책자나 지금 이제 ISMS-P 실전 모의고사 요것도 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5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과정이 다 끝났고 문제는 다 냈고 지금 이제 출판사에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한 3월쯤이나 뭐 3월 말쯤 아마 2025년 실전 모의고사가 나올 거고, 그때쯤에 또 여러분하고 같이 ISMS-P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이제 그 KG ICT에서 기술사업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솔데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왜 가져왔냐면, 제가 이제 KG 다니는 걸 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KG 다닌다 이러니까 KG가 뭐 하는 곳이지? 이런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알 저희 회사 홍보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각 스틸이라든지 모빌리티,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게 뭐 할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할리스라든지 뭐 이니시스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재계 순위도 한 56이 됩니다. 깨알 우리 회사 홍보 좀 해보고. 자, 사전에 이제 질문 좀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시험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그 4월 6일 날 진행된다는 것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음은 뭐 8월 며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요때 치고 한 2주 후에 발표가 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 경력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인데 ISMS-P 목표로 자격증 취득 발판, 당연히 된다고 했죠. 제가 일정 안에서 CPPG 공부하면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안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정보보호 관련해서 공부해서 우리
ICMS까지 따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1년에 대한 자격 인증, 그리고 그걸 따고 나서 다른 자격증을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용 방향이 될 수 있겠고요. 개인 학습하고 당연히 뭐 취득 기간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개인정보법을 해석하고 외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합격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니까 그걸 학습할 수 있으니까 훨씬 그 뭐 기간이 짧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열심히 본인이 열심히 하셔서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완전 기초부터 당연하죠. 요 CPPG가 초기부터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를 제가 목표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초기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만약에 이 취득 전략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얘기했죠. 제가 취득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공부 뭐 몇 개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2시간, 그리고 주말이나 이때 한 6시간, 7시간 내셔서 바짝 한 달 동안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드릴 수 있고, 저의 그 스파르타 방식 일주일에 문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확인도 해요. 그럴 때 다 100% 못 따라오시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 5, 60%는 제 과정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 관점으로 오시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강은 뭐 병행하셔도 됩니다. 오프라인을 하시든 온라인을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또 뭐 병행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저하고 눈 마주치고 한번 깨우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질문이 보니까 지금 채팅방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도와드리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요렇게 이제 제가 강의했잖아요. 강의하고 실시간도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지만 별도로 녹화를 해가지고 수강생들한테 계속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2번 반복하신다고 했잖아요. 강의 내용을.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도 공부하시면서 다시 들어보세요. 합격하신 분은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한 1.7배속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면 비대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지금 해주시고, 벌써 8시 54분이 됐네요. 제가 자료 이렇게 드리고 교재 이렇게 드리잖아요. 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수강을 들었다라고 하면 제가 끝까지 좀 책임을 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듣고 교재제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종강 후에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고, 자료도 합격할 때까지 계속 좀 드릴 수 있는, 물론 이제 제가 말한 게 평생 늙었을 때까지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정해져 있어요.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해져 있긴 한데, 제가 충분히 그분이 합격하실 때까지 제가 좀 케어를 해드리겠다, 멘토로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만 구매 가능한가요? 네, 물론 교재만 구매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에 오셔야 제 문제 580문제는 제공해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제공은 안 됩니다. 교재는 뭐 제공할 수는 있죠. 수강 비용 시간대. 네네. 그 수강 비용은 저희가 지금 30만 원이죠. 30만 원으로 알고 있고, 네네. 그러고 수강 시간대는 토요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빨간 표시가 수업 1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1 9시부터 해서 9시 30분부터 해서 이제 5시간 이렇게 하고 점심시간 1시간 있고 그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에는 이제 주무셔도 되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혹시 또 인터넷에 우리 계신 온라인 수강생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만 더 받고 딱 이제 1시간 딱 돼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그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궁금한 부분도 있으실 테고 이런 부분은 우리 전화하셔가지고 솔데스크에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하나 질문 오셔서 당연히 법에 대해서 쪼개서 아까 그 거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1장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 주제예요 라고 계속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구도 있죠. 아까는 개인정보법에 대한 전체 구도. 요걸 이 전체 구도로 한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전체 구도를 설명하면서 그 전체 설계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여러분 충분히 갈 수 있고 강의 영상 내용만 달달 한계가 있죠. 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저희 자료가 몇 페이지 되는 줄 아세요? 이게 500페이지 넘죠. 530페이지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각각의 내용마다 중요한 부분 혹은 사례라든지 예시를 통해서 기억하기 쉽게끔 알려드리고 그 도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학습 시간 일주일 동안 문제도 풀고 퀴즐렛도 풀고 강의 내용도 들으면서 복합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강의 내용 영상만 달달 외우면 한 40점 정도 되겠네요. 60점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무료 강의 이건 뭐예요? OT. 요 강의는 또 그 인터넷에 올려지니까 한번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CPPG 합격 전략을 설명드린 오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